정철진의 목돈 연구소. 이 남의 돈에는 날카로운 이빨이 숨어 있다. 바로 러시아 속담입니다. 우리네 어르신들도 이런 말씀 자주 하시죠. 남의 돈 벌기 어디 쉬운 줄 아냐라고요.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힘들고 어려운 영역이죠. 그런데요, 이 작년 3월부터 최근까지 이 1년 동안 주식시장, 부동산, 또 코인까지 계속 오르고 또 오르기만 했죠. 자, 그래서인지 요즘엔 이 투자가 세상에서 가장 쉽다라거나 그냥 사놓고 버티면 된다라는 말이 유행처럼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이 시간에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러시아 속담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바로 남의 돈에는 날카로운 이빨이 숨어 있다. 편안한 토요일 저녁입니다. 4월 10일 목돈 연구소 문을 열겠습니다. 네, 매일 이 시간 저녁 8시 5분부터 9시까지 러브 FM에서 목돈 연구소 함께합니다. 3665님, 요즘 학생들은 우리 때와 돈 개념, 경제 개념부터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정말 다릅니다. 이 대학생 아들, 딸과 소통하기가 쉽지 않네요. 그래요. 그 경제 개념이 좀 다르고 돈 개념도 오히려 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튼튼하다고 해야 될까요? 또 이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우리 3665님도 우리 목돈 연구소와 함께 하셔서 이런저런 또 정보도 얻으시고 우리 자녀분들 대학생 아들 딸과 소통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이런저런 대화 나누기에도 저희 목돈 연구소 주제 가지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 또 전하고 싶은 이야기 뭐든 보내주세요.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유튜브 댓글은 무료고요. 오늘 이 주식도 알아야 면장을 한다. 줄여서 주면장 코너 있습니다. 주식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려주는 이 헤르메스탁 하청환 본부장과 함께 합니다. 아이돈 케어 시간 있죠. 부자 아빠 강용수 씨가 들려주는 종잣돈 모으는 비법부터 부자 되는 습관 이야기 나눠봅니다. 자, 그리고 요일을 토요일로 옮겨왔습니다. 투자는 즐거워 투질 뮤직하우 윤동현 애널리스트와 함께 틈새 투자에 대한 이야기 함께합니다. 이 주식이 도대체 뭔가요? 주식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든 시작이 중요하고 기초가 탄탄해야 합니다. 바로 그 기초부터 다지는 주식도 알아야 면장을 한다. 주면장 헤르메스탁 하청환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우리가 최근에 계속 본격적인 차트 분석 들어갔잖아요. 네. 그리고 이동 평균선까지 왔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는 가짜 골든 클로스 또 진짜 골든 클로스 이동 네. 평균선의 응용 이런 것까지 배웠는데 오늘은 실전 매매를 바로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랜빌의 법칙입니다. 그랜빌의 투자 법칙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크게 매수 4가지 법칙과 매도 4가지 법칙이 있는데요. 네. 일단 뭐 그랜빌이라는 사람은 미국 증시 분석가입니다. 좀 유명하신 분이고요. 차티스트죠. 네, 차티스트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아마 한 번쯤은 다들 이제 좀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네. 정도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좀 4가지 법칙을 좀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는 좋은 이런 자리 그리고 실제로도 좀 실용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방식이고요. 네. 이제 매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번 시간에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식을 할 때는 매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늘 우리 시작할 때부터 그런 얘기를 했죠. 하청환 본부장이. 네, 그래서 이제 매수 법칙부터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이동 평균선 뭐 5일선, 뭐 20일선, 60일선, 120일선 있고요. 네. 그것과 또 주가가 어떤 모습에 위치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때가 매수다를 알려주는 바로 그 기법입니다. 4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매수. 네. 첫 번째 언제 사야 됩니까? 일단은 요 그림이 하나 좀 나올 텐데요. 네. 지금 좀 설명을 드리면은 주가가 이제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네. 이제 매수를 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랜빌의 매수 법칙이라고 하면은 책에서 요렇게 비슷하게 그림으로만 이렇게 나타나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동평균선이 이제 5일선도 있고 10일선도 있고 뭐 20일선도 있는데 어떤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할 때 이걸 사야 되는가 네.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뭐 이거는 사람마다 견해는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121선을 좀 뚫어줄 때 네. 121선과 60일을 동시에 뚫어주는 그런 주가 움직임이 나왔을 때 좀 매수를 해보시는 그런 법칙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네. 좀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이거는 뭐 이제 좀
뭐 유명한 법칙이긴 한데 또 241선을 좀 넘길 때 매수를 해보자라는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요. 네. 요거를 좀 차트를 또 제가 하나 들고 왔어요. 일단 위즈익 스튜디오라는 그런 종목을 좀 들고 왔는데요. 네. 그 차트를 한번 보시면 좀 뭐 이제 이 청취자분들께서는 이제 MTS를 좀 켜가지고 한번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이 종목이 지금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네. 물론 뭐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뭐 기본적인 그런 이슈도 많이 작용이 되지만 요 급등하는 초반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이 주가가 아래 이평선들 아래에 있다가 이제 60과 120을 동시에 뚫어주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네. 차트로 봤을 땐 가장 첫 번째 상승이 나오는 그 캔들인데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온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피레침 모양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 이동평균선이 강하게 갭을 만들면서 뛰어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올 때 그때 이제 일반적으로는 급등이 나오면 이제 무서워서 매도를 하시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주가가 아래에서 위로 뚫어주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강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까지 좀 응용을 해보자면은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제가 이제 이 그림으로 봤을 때 이동평균선이 이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이제 정배열 모양이 같이 나와주는 사실 타이밍이 굉장히 좋고요. 이 부분들은 뭐 우량주에 더욱더 잘 맞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라든지 뭐 이름만 들으면 다들 아시는 그런 종목군들의 대세적인 시작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와 똑같은 이동평균선의 모양과 주가가 이런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공부를 해보시면은 매수 시점을 좀 잡아보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차트를 봐도 뭔 말인지를 잘 모를 텐데요. 네. 60일선이 있고요. 121선, 241선이 있잖아요. 이제 네, 그렇죠. 이동평균선 눈으로 볼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아마 거의 붙어 있어요. 이제 붙어서 움직일 때 이 법칙이 첫 번째 그렇죠.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근데 주가는 안타깝게도 그 세 선 모두 밑에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이 세 선이 쭉 위로 쫙 상향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가가 그 세 선 모두를 돌파하면서 위로 튀어 올랐을 때는 이때는 주식을 삼가 뿐만 아니라 네. 바로 차익 실현을 하지 말고 최대한 이제 수익을 길게 끌고 가라. 이런 법칙이 하나가 있고요. 제2 법칙은요? 제2법칙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첫 번째 그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이동평균선의 그런 움직임이 이제 주가가 이제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좀 뚫어주는 부분인데 좀 모양이 다른 거는 아까는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옆으로 그냥 기는 그런 네.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지금은 그 에너지 응축이 컸죠. 첫 그렇죠. 번째 법칙은. 네, 그래서 에너지 음. 응축이 컸는데 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동평균선이 계속적으로 다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인데 이동평균선이 우리가 저번에 배운 걸로 한번 그 얘기를 한번 해드리면은 5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5일 동안의 평균 값을 가지고 이동평균선을 그린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근데 이 법칙이 좀 중요한 거는 이동평균선은 다 똑같이 이 평균값이 상승을 해서 기울기가 굉장히 좋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우상향입니다. 그렇죠. 우상향. 네.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가만 빠지는 상황이죠. 네. 그러면은 사실 굉장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겁니다. 이동평균선은 상승하고 있는데 주가는 자꾸 음봉이 나오다 보니까 네. 지금 이제 내가 이 시점에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나? 라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네. 오히려 이 시점이 좀 매수 시점으로 음. 잡아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법칙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 거 같은 경우는 가장 활용도가 높고 사실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잡아가실 수 있는 자리라면은 두 번째 법칙 같은 경우는 급등주에서 자주 나옵니다. 특히나 이 정배열 상태로 굉장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눌림목 매수를 할 때 굉장히 좀 활용도가 높은 그런 부분인데 제가 두 번째 종목은 차트를 또 들고 왔는데 종목명은 우리기술투자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그 시점에서 바로 보셔도 보일 텐데요. 두 가지 이제 이 거래일 동안에 음봉이 나오는 흐름이 나오는 차트 모양을 딱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그 전 거래일에 굉장히 이제 큰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이제 음봉이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이동평균선의 움직임을 보시면 음봉이 이 거래일 연속 나왔지만 여전히 그 기울기를 유지를 하는 거를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것처럼 5일 동안의 평균값 그 이전의 값들이 워낙 낮은 가격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가의 움직임이 다소 부진하더라도 평균값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울기가 유지가 되는 거고요. 이동평균선은 제가 이제 과거에 이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계속적으로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우리가 전에 배웠던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면 사실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운데 일단 법칙적으로 좀 외우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두 가지 법칙 같은 게 지금 두 번째 음봉이 나왔을 때 이제 매수를 해서 끌고 가는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에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이제 주가가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와주면서 매수 시점으로 굉장히 좀 좋았던 시점이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매수 법칙 두 번째 사례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동평균선이 확실한 정배열을 만들고 있고요. 그 각각의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꽤 좋아야 됩니다. 이게 상승으로 쭉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며칠씩 흔들렸을 때는 이제 이게 물량 뺏기 우리가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요. 그렇죠. 세력들이 이제 한 3, 4일 흔들면은 너무나 두렵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을. 그럴 때는 이제 이 이동평균선의 기울기와 정배열을 좀 믿고 버티든가 아니면은 마지막 선에 닿을 때 이제 좀 사는 이제 그렇게 하는 법칙이 두 번째 법칙이고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 법칙도 이제 보시면은 주가가 이제 이동평균선에 닿았다가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때 네. 중요한 거는 닿는다고 매수를 하면은 우리가 크게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닿는 거는 이제 우리가 5일 이평선, 10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이렇게 정배열로 가는 그런 흐름에서는 네. 주가가 이제 조정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5일 이평선이 이탈이 돼서 10일선에서 지지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또 안 되면 20일선까지 자연스럽게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중요한 생명선이라는 부분에 닿았다고 이제 매수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이 닿고 나서 주가가 이 보시면은 그 이 화살표가 위로 이제 치솟아 오르는 게 딱 같이 있거든요. 이동평균선이랑 같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주가가 닿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닿고 나서 이제 이 상승하는 흐름들로 보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동평균선이 이제 언제부터 형성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 네. 그걸 배웠기 때문에 4거래일 동안의 주가 움직임 이후에 나오는 그 캔들이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한다거나 충분히 이동평균선의 이 상승 흐름을 유지시킬 수 있는 캔들이 나오게 됐을 때 우리는 이 이후의 흐름들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점에서 매수를 해보는 그런 관점으로 좀 들어가는 법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실용도가 굉장히 좀 높은 부분이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지금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뭐 11선 지지 후 매수, 뭐 21선 지지 후 매수 이런 법칙으로 좀 많이 그냥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도 차트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네. 이 관련된 부분이 이제 요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동그라미를 좀 쳐놨습니다. 네. 지금 요 보시면 이제 11선 앞부분은 이제 11선 지지가 두 번 나온 그런 사례고요. 그 다음번에는 이제 61선 조정 이후에 상승이 나오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동그라미를 친 부분을 한번 잘 살펴를 보시면은 이제 주가가 급등이 나온 이후에 5일 이동평균선이 이탈이 되기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이제 좀 눌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네. 눌렸을 때 잡는 게 아니라 그 눌리고 나서 이 이동평균선이랑 닿은 다음에 장대 양봉이 나오는 거를 다들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 시점이 나오게 됐을 때 그 이전에 지금 캔들 첫 번째 동그라미를 좀 보시면 그 이전에 4개의 캔들이 전부 다 음봉이거든요. 근데 그 네 번째 그 기준일로 봤을 때 가장 최근에 것을 좀 봤을 때 가장 큰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 거래일에 이동평균선이 생기는 걸로 우리가 연상을 했을 때 제일 예전 께가 없어지고 이제 최근 께 이제 추가가 되잖아요. 평균값으로 봤을 때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이동평균선이 다시 과격하게 급하게 이제 상승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주는 그런 시점을 확인을 하고 그 시점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이 이제 이동평균선은 평균값이고 이동평균선은 어떻게 보면 이 하나의 그 흐름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상승하는 흐름들을 다시 한번 잡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이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11선에서도 조정이 나올 수가 있고 뭐 21선에서도 조정이 나올 수 있고 61선에서도 조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정배열이 나오는 그런 시점에서는 20일 이동평균선이 이탈이 됐을 때는 한번 매도를 해주시고 그 세 번째 이제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것처럼 21선이 이탈했을 때 바로 매도를 해주고
60일선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이 추세가 돌아지는 그 캔들이 나오고 나서부터 다시 한번 재접근하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은 한 종목을 이렇게 끌어가시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괜찮은 투자 방법으로 활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좀 답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동평균선, 5일선 같이 단기는 모르겠지만은 60일선 이상에는 이 기울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우상향을 가는 거를 정말로 중요해서 옛날에는 막 각도기도 들고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증시 각도기, 뭐 주식 각도기, 차트 각도기 이런 것도 있는데 이 주가라는 건 결국에는 이 선과 만나게 돼 있습니다. 멀어졌다가 만나고 멀어졌다 만나고. 근데 지금 우리 하창 본부장 말은 다시 만났을 때 시점에 그 이동평균선의 기울기와 그 타이밍, 그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났다가 다시 위로 올라갈지 만났다가 그냥 무너질지 이런 것은 실은 상당수에 있는 이평선의 그 기울기를 좀 확인을 하시고 이제 매수에 돌입해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은요? 네, 마지막 법칙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많이 활용이 되는 건데 이 부분도 이제 이동평균선 밑에서 주가가 움직이다가 이 강하게 뚫어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는데요. 네. 이거는 기준점은 60일선으로 잡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법칙으로 보시면은 이 마지막 동그라미랑 좀 비슷한데 보통 이제 주가가 조정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60일선 밑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네. 그때 움직임이 보통 어떠냐면은 60일선과 이제 120선은 상승하는 그런 추세의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네. 단기 이동평균선만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거기 상황. 이제 싸울 때 붙어 있죠. 네. 5, 20, 60이요. 네, 그렇게 이제 60일선 밑으로 살짝 내려갔다가 그게 다시 60일선을 다시 뚫어주면서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보통 이제 한 주에서 좀 길게는 2주 정도 시세가 보통은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네. 거기서 이제 정배열 상황이 유지가 되고 이평선의 기울기가 유지가 되면은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그래서 2차 이제 상승 랠리의 시작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매수 기법이고요. 이것도 이제 투자하시다가 특히나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정배열 흐름을 유지를 하다가 네. 조정이 나오는 종목군들 뭐 최근에로 보면은 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라든지 그런 대형주를 보시면 다 비슷한 흐름들이 나올 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충분히 좀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매수 법칙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0일선 매매 아마 청취자분들도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 전투가 굉장히 치열한 게 60일선 매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몇 번을 올랐다가 떨어지고 할 때 60일선 자체도 우상향하고요. 주가도 전투를 몇 번 이탈 상승하다가 같이 마지막으로 튀어오르는 그 라인에서 이제 잡으시면 굉장한 최적의 타이밍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랜빌의 법칙 매수의 4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당연히 다음 주에는 매도 4가지 법칙을 해야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헤르메스탁 하창환 본부장이었습니다. 부자들의 돈 버는 습관, 돈을 다루는 능력, 자산 관리를 위한 꿀팁까지 이 내 돈은 내가 케어한다. I don't care. 부자 아빠 강용수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강수입니다. 네. 1455님 역시 저도 하고 싶은 말을 1455님이 전해주셨어요. 인터넷 이 신문 기사, 언론 기사입니다. 강용수 대표님 인터뷰하신 거 봤어요. 원룸이 무려 140채. 허걱 그저 부럽습니다. 댓글도 많고 엄청 뜨거웠습니다. 조회수도 엄청 네. 많았었고요. 네. 근데 지금 이게 좀 약간 왜곡됐습니다. 뭐가 이거. 왜곡된 거예요? 예, 뭐가요? 어떤 점이? 한 240채, 140채가 아니라? 140채가 아니고 140호. 네, 그렇죠. 호예요. 예.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뭐 에이, 140채 140 뭐 빌딩이 예, 140개라고는 안 그렇게 생각하죠. 생각 안 하시죠? 네. 다행이네. 아, 예. 원룸이 140. 우리 시간에 얘기했던 이제 그런 거네요. 네, 그러고서 원룸하고 오피스텔 그리고 네. 뭐 생활용 숙박시설 이렇게 해가지고 140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 다 월세로 일단 전환했나요? 아니면 아직도 전세에서 좀 월세 아직도 한 전환하는 25개 게? 정도는 전세로 남아 있습니다. 아, 예. 그럼 아직 이제 뭐 만기가 남아 있고. 그렇죠. 그럼 이제 월세로 또 쌓였다가 네네. 이제 하나씩 또 전세를 다시 또 그렇죠, 월세로 그렇죠. 예, 바꾸는 예, 그런 예. 전략. 음. 네. 저도 기사를 다 봤어요. 네. 이... 근데 이제는 뭐 더 이상 뭐 자산을 늘려 나가지는 않고요. 네. 이제 좀 그 부채 비율을 좀 낮추고 네. 그리고 이제 전세 보증금 자체도 부채니까 네. 그런 부분도 낮추고 음. 이자 대출 원금도 좀 갚아 나가고 계속 있고. 또 기사에도 그리고 있던데 있습니다. 이제 예. 월세가 또 잘 안 들어올 때도 많잖아요. 그렇죠? 또 힘드신 분들도 그렇죠. 많으니까. 예. 예. 뭐 그럴 때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도 월세 공실이 좀 많이 있고 네. 있다고 밀리는 하고. 경우도 예.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입자가. 그거는 서로 간의 관리를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음. 또 다르더라고요. 네. 제가 처음에는
뭐 진짜 마음씨 좋은 집주인 아이씨 컨셉으로 예. 그냥 뭐 봐드리고 부끄럽잖아요. 밀렸다고 계속 전화해가지고 아우 내주세요 하는 것도 그래서 예.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안 했었는데 네. 그게 나중에는 그게 화가 되더라고요. 서로 간에. 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월세 사시는 분들은 2개월, 3개월 밀리시면은 네. 그걸 한꺼번에 갚을 능력이 안 되세요. 그러면서 이제 보증금에서 이제 그리고 이제 보증금에서 깔아오고 절사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얘기하죠. 되는데 예. 그러다 보면 이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까지 돼버리면 이제 나가셔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분들도 이제 어려워서 예. 그렇기는 할 텐데 예. 이제 결과적으로는 음, 또 세입자분들도 목돈이 이제 까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증금이 예. 이제 그 보증금 거기서부터 나갈 때 차감이 보증금 되니까. 갖고 나가셔야 또 다른 집으로 가실 텐데 음. 그거 이제 차감해 갖고 나가시면 이제 더 안 좋은 주거 환경으로 가셔야 되니까 네.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네. 그래도 따뜻함은 잃지 않고 계신 거죠?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지금 목돈 만들기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단계별 목돈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2단계 자산 분석하기를 마무리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산 평가서 하면서 미래 가계부 쓰기까지 했었죠.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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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앞부분 다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 목돈 연구소 들어오면은 지금까지 했던 1단계, 2단계, 뭐 가계부 쓰기까지 이제 다 있습니다. 이제 쭉 추적해서 이제 오시면 네. 되고요. 오늘 이제 3단계로 가야 네. 되는 거고 3단계부터가 엄밀히 말하면 몸 쓰는 단계, 실전 그럼요. 단계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모으기 예, 단계입니다. 모으기 단계. 네, 정말 목돈 모으기 단계. 네, 뭐부터 할까요? 3단계 이제 모으기 단계 시작하겠는데요. 네. 일단은 뭐 우리가 1단계에서 시작했던 것처럼 목표 설정 금액을 정했어요. 네. 그래 놓고 나서 2단계에서 그게 과연 언제 달성될 거냐를 또 이게 추적해 봤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뭐 그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걸리면 어떡합니까? 뭐 이렇게도 네.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네. 20년도 좋고 15년도 좋고 10년도 좋고 각자의 그 이제 마스터 플랜이라고 네. 할 수 있겠죠. 이제 네. 플랜을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네. 미래 가계부를 통해서.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모으기를 할 건데 네. 오늘은 변동 지출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고정 지출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다음 시간에 하나하나씩 하고 요번 시간에는 변동 지출 부분에 대해서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소장님한테 질문 또 하나 네네네. 드리고 네. 시작할게요. 뭐든지 해주십시오. 네, 소장님 마트 얼마나 자주 가세요? 한 달에? 저는 잘 네. 안 가요. 그럼 사모님? 는 모르겠는데. 사모님도 안 가세요? 아니 가겠죠. 가시겠죠. 예. 예. 그러면은 그 몇 번 정도? 그럼 전혀 부부가 같이 이렇게 쇼핑하거나 아니, 갈 때가 그러시죠? 있죠. 예, 예, 갈 때는 있지만 그래요. 그게 어떤 정기적으로는 정기적으로는 모르신다. 예. 가진 가끔씩 않아요. 따라갈 때도 있고 안 따라갈 함께 때도 있으시니까. 함께 갈 예. 때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가시면은 네. 얼마 정도 결제하시는 것 같으세요? 10만 원은 넘어요. 늘. 10만 원 항상. 넘는 것 같아요. 요즘 적게 또 남은 것 밥상 같아도. 물가도 예, 많이 맞습니다. 올랐기 예, 때문에. 예. 그러면은 대한민국 그 0.1%에 성공하신 분들은 10만 원 이상을 쓰신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한 30%로 볼까요? 네,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마트 왜 물어보신 거예요? 네, 이제 네. 마트 소비를 이제 저한테. 줄일 수 있는 아. 방법에 대해서 오늘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예, 이게 맞습니다. 가장 예. 변동 지출의 맞습니다. 핵심이잖아요. 그럼요. 예, 예. 이게 충동 구매하기도 쉽고 또 예, 엔겔 지수 맞습니다. 가령 뭐 먹고 우리가 하는 게 예, 모든 게 마트에서 이루어지니까. 맞습니다. 네. 예. 어떻게 줄입니까? 예. 마트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네. 우리가 주로 이제 마트 하면은 이제 대형 마트도 있고 동네에 있는 소형 마트도 있고 네. 그다음에 클럽이라고 하는 뭐 회원제 네. 이런 마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마트에 가서 소비를 할 때 줄일 수 있는 방법. 네. 그래서 일명 마트 소비의 ABC 실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오늘 요거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마트 소비의 A, B, C 실천법. 네네. 저는 딱 드는 생각이 네. 뭐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고 이제 맞습니다. 오늘 이제 장 보러 간다, 네. 마트 간다 할 때 미리 써놓는 겁니다. 뭘 살지 하고 들어가자마자 그 품목대로 딱 네네. 사고 네. 나온다. 아니, A입니까 이게? 아닌데요? 아 이거 ABC 없습니까? 예, 네. 그런 건 그럼 아니고요. 뭐예요? 그런 거- 이것도 유용하잖아요. 그럼 좋습니다. 네, 미리 네. 준비해 갖고 가서 네. 필요한 것만 장을 보고 나오면 네. 충동 구매를 절대 안 해요. 네. 우왕좌왕 하다가 이것저것 집는 거거든요. 네. 그래, 그리고 또 그래서 알고 있는 아주 게 좋은 방법입니다. 예. 밥을 먹고 간다. 그렇죠. 네. 예, 배고프면 공복에 많이 가면 사게 많이 되죠. 사게 되니까. 맞습니다. 예. ABC 없어요? 예,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뭘까요 ABC? 그래서 이제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ABC는 네. 일단은 마트를 먼저 가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기존 늘 가시던 대로 가시면 되고요. 네. 가셔서
영수증만 챙겨 오시면 돼요. 어. 영수증 길게 뽑혀서 나오잖아요. 영수증이. 네. 그럼 그 영수증만 챙겨 갖고 오시면 네. 일단 시작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지난주에 마트에 가셨어서 영수증이 있으신 분은 있겠죠.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셔도 네.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마트에서 영수증을 받아 오시면은 그 영수증에다가 네. 색깔 볼펜이나 색연필 같은 걸 갖다가 오른쪽 면에다가 금액 이제 단품의 금액이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다가 A, B, C를 쓰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ABC군요. 예, 네. A는 반드시 필요한 물품. 그러니까 뭐 적어갔던 것들이겠죠. 네. 그 반드시 필요한 물건들. 그다음에 A. B는 필요한 물품. 그다음에 C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물품.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사후 평가네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일단은 사고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올 A가 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적어놓고 간 분은. 예. 그리고 이제 적어놓고 가서 올 A를 맞으신 분들은 소비를 아주 잘하고 계신 분이고요. 예.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 보면은 B도 있고 C도 있으실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기준은 딱히 없어요. 본인 마음에 내 양심에 걸고 쓰시는 거예요. 네. A, B, C를. 그래서 네. B가 만약에 많이 나오면 과연 내가 B를 뭘 샀는지 다시 한번 보게 되고요. 네. 그리고 B 부분에 대한 합산 금액을 제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한번 해보실 거예요. 아, 내가 과연 C를 얼마 샀나?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네. A, B, C. A는 반드시 필요한 네. 물품. 원래 사려고 했던 거. 네네네. B는 필요한 물품. 그래도 필요한 물품. 네. C 같은 경우에는 이거 없어도 되는데 하는 것들을 일단 영수증 이제 뭐 매주 가시던 뭐 네. 2주에 한 번 가시던 모아서 이제 네. 합니다. 끝입니까? 네, 그렇게 하시고 나서 네. 이제 다음번 장보기를 또 가시면 돼요. 예. 근데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한데 예. 지금 이제 파악을 했잖아요. 내가 C를 뭘 샀는지 네. 파악을 했는데 20분부터는 이제 마트에 가셔서 구입을 하시면서 집으시면서 A인지 B인지 C인지를 구분하시면 돼요. 이게 카트에 담으면서 네. 이건 A였구나, 네. B 사는구나, 네. C를 사는구나 네. 하시다 보면 C는 안 집게 되겠죠, 당연히. 네. 왜 절약하겠다고 프로가 시작된 거니까. 그렇죠. 이거 듣고 하시는 분들은 C는 장바구니에 안 넣으실 거예요. 그리고 예. 남이 카트 보면은 아, 저 사람 C 많이 싣고 가네. B 많이 싣고 가네. A만 싣고 가네. 이런 것들이 또 보일 거예요. 아, 굉장히 보입니까? 재밌어요. 예. 그래요? 제가 이제 예전에 이거 실천을 오랫동안 했는데 네네. 그럴 때 할 때마다 지나가면서 이제 저 사람들 C 트럭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느낌이 많아요. 오나요? 왜냐면 예. 그분들한테는 또 그 C가 또 요긴 네. 했을 것 아, 같긴. 이게 제 기준에 C인 거죠. 아, 사실은. 예, 제 내가 기준에. 나할 예, 때는 예. 아, 나는 그게 안 C구나. 사도 되는. 그러니까 뭐 빵을 먹기 위해서 식빵을 사거나 네. 뭐 음식을 대체하기 위해서 식빵을 사는 건 좋은데 네. 그냥 우리 뭐 그냥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오늘 세일해서 사는 그런 빵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은 사실 안 먹어도 되거든요. 또 많이 사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필요 이상으로. 네. 전단 상품이나 네. 오늘 뭐 기획적으로 좀 싸게 나온 물품이 있으면은 이게 막 사게 돼요. 네. 줄 서게 되고. 네. 근데 그런 거를 좀 줄이자는 취지예요. 네. 그래서 왜냐면 이제 우리가 영수증도 모으고 거기다 A, B, C 붙이는 이유도 실은 절약하려고 하기 그럼요. 때문에 예. 하다 보면 이제 네. C를 점점 카트에 안 담게 된다.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또 매겨. 네, A, B, 또 C. 매겨보면 네. 양심이 변하고 있어요. 내가 요거는 C라고 볼 수도 있겠다. 아니면 A라고 저번 주에는 A라고 적었는데 네. 이게 B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생겨날 거예요. 더 혹독해지는군요. 네. 스스로에게. 그렇죠. 네. 그러면서 점점점 줄여나가고 이제 마트 가도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네. 왜냐하면 마트 가서 뭐 세일하는 상품도 좀 사고 애들 뭐 장난감도 사주고 이런 맛으로 갔었는데 네,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마트가 재미없어져요. 네. 네, 그리고 카트에 담을 것도 별로 없고 빈 카트 갖고 다니면 되게 좀 우울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마트를 줄이는 효과가 돼요.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쇼핑에 대한 금단 현상을 억제시켜 주는 거죠. 우리 담배 필 때 한꺼번에 못 끊잖아요. 네. 금단 현상 때문에. 이 마트도 서서히 이렇게 이런 방법을 쓰면 마트에 대한 흥미를 못 느껴요. 마트 가지 말고 몇 가지 안 되니까 동네
자그만 슈퍼에서 사고 말자 이렇게 이제 변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제 와이프도 그렇고 요즘 이제 주부분들이 인터넷으로 또 많이 그렇죠. 예, 하게 됩니다. 같은 네, 맥락으로 맞습니다. 하면 됩니까? 예. 인터넷도 요즘엔 코로나도 더 하다 보니까 인터넷 뭐 택배로 온라인이죠. 주문하고 예, 또 온라인 몇만 주문. 원 이상 하면 또 마트에서 배달해주고 네. 요즘 거의 그런 배달이죠, 시절에, 요즘은. 예. 네. 그래서 이제 많이 안 가세요 마트를 네. 사실. 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또 방법이 또 있습니다. 음. 예, 그래서 정 소장님이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서킷 브레이크. 서킷 브레이커. 그게 뭔가요?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우리 두꺼비 탁 내리는 거 아시죠? 예. 예. 네. 서킷을 네. 그 서킷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그래서 끊어버린다. 서킷 브레이크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나 급등하거나 예. 주가가 순간 예, 예. 너무나 그렇죠. 폭락할 경우에는 일단은 장을 잠깐 멈춰서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두꺼비집을 내린다. 예. 서킷 브레이커를 그러니까 발동한다. 실제 그거죠. 흥분 상태를 안정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흥분이거나 네, 그러니까 네. 과도한 흥분 흥분이거나, 혹은 과도한 공포거나 예, 그런 예. 것들을 진정시키 사람의 심리를 진정시키기 위한 방법이겠죠. 네, 그래서 임의적으로. 주식에서 그렇게 한다고 저도 이제 네. 교과서에서 봤습니다. 네, 네. 저는 실제 잘 모르고요. 근데 왜 갑자기 서킷 예. 브레이커가? 근데 네. 이제 요게 우리가 인터넷 쇼핑을 하면서 서킷 브레이크를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네, 어떻게 할까요? 일단 장바구니에 이제 우리가 쇼핑할 때 보면 이렇게 장바구니에 담으세요. 네. 이거 이제 바로- 왕창 담아놓죠. 바로 사는 경우도 있지만 네. 대부분 뭐 몇만 원 이상 사야 뭐 배송비도 무료고 이러다 보니까 장바구니에다 이렇게 담으세요. 네. 이렇게 담으셔서 음. 딱 보시고선 구매를 하시는데 그다음부터 빼죠.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네. 이거 좀 그런가 숫자도 줄여보고 네네. 뭐 이렇게 하세요. 네. 그런데 그때 서킷 브레이크를 발동하는 거예요.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상태에서. 네. 그래서 제 기준인데 네. 그럼 각자 정하시면 되는데 네. 10,000원 이하는 1시간 정도의 서킷 브레이크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네. 5만 원 이하는 네. 하루, 네. 그다음에 10만 원 이하는 일주일, 네. 그다음에 10만 원 이상은 한 달 정도. 네. 이 정도의 시간을 갖고 이거 뭐 각자 정하시면 돼요. 이 기간은. 그래서 각자 방바구니에 담아놓고 나서 네. 바로 결제를 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10만 원 이상 한 달? 네. 한 달. 네. 그건 정하시면 예, 되니까. 예, 근데 알겠습니다. 제 기준이 네, 그랬다는 거예요. 제 기준이. 우리 강호 대표님 그러면은 10만 원 이상은 일단 한 달은 늘 웨이트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러고 나서 취소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한 달 지났더니 한 달을 기다리는 게 엄청 힘들고요. 네. 요즘 인터넷 쇼핑 같은 거 하시면 택배가 오잖아요. 네. 내가 뭘 샀는지 몰라요. 열어보기 전까지. 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워낙 많이 사고 그리고 이제 충동 구매해서 사는 경우도 있고 뭐 이게 뭐 포털 같은 데서도 뜨는 것들 이렇게 탁 눌러갖고 제 니즈에 맞는 것들이 네네.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사기 때문에 진짜 충동 구매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쓰시고 구매하시고 박스를 안 뜯는 분도 있대요. 요즘에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 이렇게 이 준비하셔서 인터넷 네, 쇼핑에서의 서킷 브레이커. 네. 우리 강용수 대표는 10,000원 이하는 1시간을 고민하고요. 5만 원 이하는 네. 하루를 고민했다가 살지 말지 넣을지 뺄지를 결정하고 10만 원 이하는 일주일, 10만 원 이상은 한 달을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까먹어 버린다 하는 그렇게 네. 인터넷 쇼핑에서도 서킷 브레이커를 건다. 네. 역시 모으기의 최고 기본은 네. 절약이다. 그렇죠. 네. 이게 이렇게 결론을- 절약의 네. 최고는 음. 실제 제가 해보니까 네. 절약의 최고는 안 쓰기예요. 정답입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꼭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이돈케어 부자 아빠 강용수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돈을 버는 일은 항상 어렵고 힘들기만 한 걸까요? 내 취향대로 맘껏 즐기면서 돈도 벌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자, 이 시간에는 투자를 즐겨보겠습니다. 투자는 즐거워. 투투즐 뮤직하우 윤동현 애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음악 저작권 투자 이제 네. 많이 좀 널리 알려졌죠. 맞아요. 엄청 네. 많이 알려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관련한 이야기 좀 더 나눠볼 텐데 이 네. 음악 저작권에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에게 주목할 만한 이슈가 있다. 네, 지난 1일에 세계 최초로 음악 저작권을 기반으로 한 지수가 공개되었습니다. 예. 뮤직 카피라이트 프로퍼티 인덱스라고 바로 MCPI인데요. 음. 일반인 누구나 자유롭게 음악 저작권 거래가 가능한 시장이 형성된 것도 국내가 처음이지만 음악 저작권을 기반으로 한 세계 최초의 지수가 국내에 선보였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네, 코스피 네. 지수랑
비슷하게 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시가총액도 됩니다. 있고 뭐 이렇게요. 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곡의 시가총액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계산을 하는데 네. 코스피 코스닥 지수랑은 계산 방식이 약간은 다릅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1980년 1월 4일을 네. 기준으로 해서 시가총액의 합을 100으로 음. 잡고 기준 시점으로 하잖아요. 네. 그래서 시가총액이 100에 비해 얼마나 상승했는지 이렇게 알아보는 지표죠. 네. 근데 음악 저작권은 주식과 달리 매월 저작권료가 배당되기 때문에 그렇죠. 동일한 방식으로 비교하기엔 좀 적절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뮤직카우가 코스콤과 협의하여 음. 매월 수익이 발생되는 음악 저작권의 특성과 음. 해당 배당이 재투자되는 것을 고려해서 총 수익 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지수는 중요하니까. 그럼 기준 시점이 네, 기준 시점은 2019년 1월 1일입니다. 네. 그때를 기준으로 산출하고요. 뮤직카우 플랫폼에 공유된 저작권을 구성 종목으로 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매일 전일자 대비해서 오늘 시가총액이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보실 수 있고요. 보다 합리적인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수가 좀 있으면 네, 등락폭도 알 수가 있잖아요. 이제 완전히 이게 네. 하나의 그렇죠. 그렇죠. 인덱스화 됐기 때문에. 네, 자, 그럼 이제 지수를 놓고 우리가 앞으로 음악 저작권을 분석해 보죠. 네. 요즘 흐름은 그럼 어떤가요? 뭐 지수로 코스피가 올랐다 내렸다 이런 것처럼. 엄청 상승했는데요. 지난달에 평균 140선이었는데 네. 지금은 180선으로 크게 상승했고 네. 그 흐름이 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때문인가요? 이거는 요즘에 그 롤린도 네. 있었고 네. 그리고 미디어에 되게 많이 노출도 되면서 네. 음악 저작권 자산이 투자할 만한 안정적인 자산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면서 거래량도 늘었고 네. 투자 금액도 늘었고 회원 투자자분들도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최근 이제 거래 규모가 한 300억대 이를 거라고 네? 이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예. 예. 하지만 요즘에 그렇게 상승했으니까 고객 가격도 상승했겠죠. 네. 그래서 구매가 대비 연별 저작권료 수익률을 꼭 확인하시고 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배당 수익률 개념인데 배당 수익률도 주가가 오르면 네, 배당 그렇죠.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처럼 맞아요. 지금 어쨌든 수급도 네. 몰렸고요. 네. 그렇죠. 네. 거기다가 좀 관심도 높아지고 실제 수익률도 막 터지는 빵빵 터진 것들이 있어서 네, 지수는 올라가고 있다. 맞습니다. 자, 근데 우리 윤동현 애널리스트 주가도 등락이 있잖아요. 네. 네, 지금까지는 늘 오셔서 네. 이 좋은 얘기 또 네. 대박 터진 곡들만 이야기했지만 네, 하락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하락도 있을 수가 있는데 네, 당장 이제 하락한 곡은 매매를 하면은 손해니까 네. 팔기가 힘들고 네. 그러니까 현금화하기 힘드니까 좀 네. 그런 거에 있어서는 투자를 잘 판단을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최근 추이로 봐서는 네. 지수가 크게 하락할 거라고도 보지도 않습니다. 음, 이게 왜냐하면 네, 계속된 거래 상승으로 유동성도 높아지고 있고 네. 안정적인 자산을 찾는 니즈가 높아져서 판매 건수 대비 구매 건수도 지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곡을 잘못 선택하면 네. 곡 자체는 네. 당연히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잘 판단을 하셔서 네. 투자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인덱스로는 ETF 시장 ETF는 오르지만 네. 그 종목을 고르신 분들 중에서는 그 네. 노래를 네. 안타깝지만 외면받는다면 그렇죠.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네. 최근에는 거의 정말 전체적으로 상승했어요. 그래요? 네. 어, 하락한 그래프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량주 같은 게 있나요? 가령 이제 막 시장이 앞으로 좀 조정받을 것 같다. 네. 너무나 과매수권이다. 이럴 때는 좀 들어가고 싶을 때는 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우량주를 말씀하셨으면 네. 요즘에 이제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좀 높은 곡들은 5곡을 뽑자면 한 롤린 투유, 네. 소주 한 잔, 네. 뭐 이런 곡들, 네. 응급실 이런 네. 곡들이 좀 시가총액으로는 높고요. 네. 그래도 오늘 추천드릴 곡을 따로 뽑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어쨌든 과매수권에는 왔다. 네. 근데 이것도 과매수라고 보기엔 그런 게 이제 네. 막 이게 알려졌으니까. 맞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땐 과매수권은 아니고 이제 아니고 적절한 평가를 받았다. 적절한 평가를.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아무래도 윤동현 애널리스트가 선정을 해준 추천 종목인 겁니다. 일종의 추천 종목. 그렇죠. 어떤 곡이 있을까요? 이제 하락할 거를 대비한다면 매월 저작권료가 배당되는 음악 저작권의 특성을 살려서 좀 보다 꾸준한 저작권료가 나오고 팬층이 두터운 곡에 그렇죠. 투자하시는 게 좋겠는데 네. 오늘 추천드릴 곡은 시스타의 아이스웨어라는 곡입니다.
아이소에는 네. 요즘에 20% 정도 지금 나오네요. 예. 20% 정도 높아진 시세에도 불구하고 네. 연수익률이 7%대에 다르는데요. 예. 왜 갑자기 아이스웨어인가요? 이제 여름이 좀 또 다가오고 있는데 사실 아직은 봄이지만 네, 지금 봄인데. 투자는 미리 벚꽃 하는 게 엔딩인데. 투자는 미리 하는 게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름을 대비해서 먼저 사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추천드리고요. 예. 여름하면 이 시스타 네. 그래서 다가올 여름에 어허. 좀 관심이 높아지는 곡이니까 한 번씩 투자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선춤의 차원에서 네. 시스타의 아이스웨어를 추천 종목을 한 겁니다. 윤동현 애널리스트의 하나의. 그렇죠. 네. 이게 뭐 하루 다음 주에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맞습니다. 위험성 제가 말씀을 해드리고요. 네. 자, 이제 이거 외에 또 하나 이 상품 틈새 투자를 또 봐야 되는데 NFT 네. 좀 어렵습니다. 네. 하고 뭐 정말 누구 무슨 네 방귀 소리 뭐 이런 거 아, 여러 가지 나오고 그쵸, 막 그래서 해외 토픽으로도 많이 나오고요. 이제 네. 경제 뉴스면도 장식하고 있는데 네. NFT 좀 네. 쉽게 좀 설명해 주시고 접근법까지 좀 가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NFT는 이 자산은 원본입니다. 혹은 이 자산은 누구의 소유입니다라는 딱지를 붙인다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은데요. 네. 그림 파일이나 동영상 같은 컨텐츠에 고유한 표식을 부여해 주는 건데 예.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이제 불리는 이유는 네. 이 자산이 비트코인처럼 약간 암호화폐이긴 하지만 음. 다른 암호화폐와 교환되거나 거래되는 화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교환이 불가능한 고유한 값을 가진 유일무이한 암호화폐다. 이렇기 때문에 대체 불가능 토큰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그 T가 네. 토큰인가요? 네, 토큰. 예, 예. 그럼 난 Non fungible 펀지블 토큰. 토큰이다. 좀 어렵습니다. 이게 개념이 좀 들어도 네.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뭐 쓰나요? 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고유한 유일무이한 자산이다 이렇게 표식을 붙여주는 거죠. 예. 디지털 자산이라도 음. 원본이라는 것 그리고 소유권이 명시되어 있으니까 예. 거래 가치가 생기게 되고요. 음. 이를 통해서 요즘에는 NBA 농구 원본 영상이라던가 네. 트윗 이런 예. 것도 판매되기도 합니다. 예. 트위터 창업자가 쓴 첫 트윗, 음. 내 트위터 설정 중 이런 문구인데요. 네. 이 문구는 33억 원에 낙찰되기도 했습니다. 왜요? 왜요? 왜? 그 문구인데 왜요? 네. 그게 이게- 왜 33억에 사가는 거죠? 물론 문구지만 네. 원본이라고 인정됐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진품이다 이거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네. 우리가 모나리자를 인터넷이나 음. 모조품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든지 볼 수 있지만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된 모나리자만 진품이라고 인정을 하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해 보면 디지털 자산, 뭐 트윗이더라도 진품이라면 그 가치가 인정되는 겁니다. 한 개 더 볼게요. 농구 네. 경기, NBA 네. 농구 경기 원본 영상. 네, 이것도 어. 고가에 거래된다. 이건 뭡니까? 다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이게 최근에는 이제 미국 프로농구 NBA에서 탑샷이라는 네.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네. 여기서 실제 경기의 명장면을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카드 네. 형태로 그걸 누르면 경기 영상이 틀어집니다. 네. 팬들의 입장에서는 NBA 영상의 명장면을 네. 원본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된 건데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생긴 거고 네. 일부 영상은 10만 달러, 원화로는 한 1억 1천만 원이 넘겠네요. 이런 가격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실은 우리가 뭐 네. SNS, 유튜브를 통해서 다 볼 수가 있는데 네, 그 명장면에 그게 뭐 90 몇 년이든 2000년이든 그 처음 찍었던 그 화면. 그렇죠. 그 화면에 원본이다 이걸 표시를 딱 해주는 거죠. 그게 바로 블록체인의 네. 그 소위 말하는 그 암호를 양쪽에 거는 그 기술을 거기다 걸어놓는 거네요. 그렇죠. 거기에다 블록체인 기술을 걸어놨기 때문에 네.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누구 거다라는 걸. 그런 어떤 그래도 네. 저는 네. 굳이 이게 제 접니다. 저는 그냥 네. 그 있는 거 많은데 그쵸. 저도 NBA 자주 보거든요. 네. 예, 심심할 때마다. 그리고 원본으로 최초로 찍은 것만 봐야 되냐라고 하겠지만 네. 모나리자를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예. 그런 아우라가 느껴지나 너무 좀 비싸다 이런 논란은 없나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지적은? 최근에 좀 과열된 양상이 있어서 네. 과도하게 거래되고 있다. 버블 논란도 좀 있습니다. 네. 왜 그 높은 가격에 디지털 자산을 구매해야 되냐? 이게 와닿지가 않으니까요. 네. 또 해킹에 대한 우려도 사실 조금은 있고요. 음. 하지만 이렇게 너무 부정적인 측면 말고 다른 방식으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어떤 방식이요? 기술이 정말 발전해서 요즘에 이제 VR
가상현실, 가상현실. virtual 그렇게 reality. 그런 네. 현실이 도래한다면 나중에는 루브르 박물관에 직접 가는 게 아니라 미술관이나 그런 곳을 VR 기기를 통해서 네. 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그 되면 시대를 준비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때 전시되는 그 물품, 음, 어쨌든 자산들, 음, 그림, 영상 네. 이런 것들은 원본이 당연히 전시되어야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모나리자 작품처럼 네. 디지털 자산도 당연히 그 가치를 인정해서 높게 책정할 수 있는 거죠. 네. 모나리자가 원본이 있다. 네. 그걸로 가치가 책정되는 거니까 네. 디지털 그림이나 영상도 음, 그게 인정이 되는 거죠. 가치가. 점점 더 어려운 어떤 그런 설명이시지만은 네. 또 이 부분을 아시는 분은 쉽게 이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령 우리가 진짜 가상현실의 프로그램을 네. 이제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앞으로 이제 꼬마들은 굳이 그럴 수 파리를 안 갈 것 텐데 네. 그때 그 가상현실 헤드기어를 쓰고 있는 친구들이 네.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네. 모나리자 앞에 있는데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때는 그게- 이 기술. 네. 예. 그 기술을 활용한 NFT 기술을 활용한 어, 그걸 봐야 예. 이제 어, 가치가 생긴 거죠. 가치가 네. 그러니까 디지털로 갈 때, 이 가상현실로 갈 때도 네. 그 진품을 위해서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또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얼마요? 예, 그 명장면 하나에 1억씩. 네. 1억씩. 예. 또 얼마였었죠? 아까 전에 33억. 33억 원씩. 내 트윗을 지금 설정하고 네. 있다라는 그 문구 하나를 네. 블록체인을 걸었던 게 33억도 뭐 비싸지 않겠다라고 네. 또 생각할 수도 네. 있는 대목이 있겠네요. 네. 어떤 그림은 780억에도 막 거래됐어요. 네, 봤습니다. 네. 그거 보면 네, 그게 바로 이 NFT. 네. 오늘은 그 부분까지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투즐 뮤직하우 윤동현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네, 정설진의 목돈연구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은요. 조금 전에 윤동현 애널리스트가 음악 저작권 향후 뜰만한 곡으로 추천했죠. 시스타의 I Swear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편히 쉬세요. 네 번째 손가락